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약속한 남자들에게 2번이나 배신당한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라지만 저는 이혼을 2번 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면 사람들 반응은 참 제각각이에요. 힘드셨겠다며 위로해 주시는 분도 있고 대체 어쩌다 그랬냐며 혀를 차시는 분도 있죠. 결혼이란 건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2번이나 했는데 모두 깨졌으니 저 역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은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솔직하게 고백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긴 고통 속에서 제가 느낀 인생의 의미도 함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화물차 운전을 하셔서 집을 자주 비우셨어요. 하지만 쉬시는 날엔 꼭 저와 동생을 데리고 공원도 가시고 자전거도 직접 가르쳐 주셨죠. 어머니는 아버지 출장이 잦다 보니 저희 둘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셨지만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동생은 저보다 2살 어렸는데 그 동네엔 또래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매는 늘 붙어 다녔어요. 동생은 학교가 끝나면 운동장에서 저를 기다렸고 전 그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좋아하는 짝꿍 얘기도 하고 엄마 몰래 문방구에서 불량식품도 사 먹으면서요. 은영아, 이 쫀득이 맛있지? 엄마한테 비밀이야, 알지? 언니 걱정 마.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역시 언니가 최고야. 어머니는 다정하셨지만 엄하실 땐 정말 단호하셨어요. 잘하는 것보다 정직해야 한다고 늘 그 말씀을 강조하셨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어머니가 시장에 가신 사이 동생과 둘이 기다리는데 동생이 문방구 사탕이 먹고 싶다고 조르는 거예요. 문방구 앞에서 한참을 쳐다만 보다가 저도 모르게 사탕 하나를 슬쩍 집어 동생이랑 집 앞에서 까먹었습니다. 너희 그 사탕 어디서 났어? 아, 엄마 이거 길에서 주운 거예요. 집 앞에 떨어져 있었어요. 뭐? 사실대로 말 못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으니 금방 들켰죠. 그날 어머니는 저희를 데리고 직접 문방구 사장님께 찾아가 사탕값을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동생과 저 그날 저녁도 못 먹고 벌을 서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기말시험 때였어요.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다가 수학에서 40점을 받고 말았죠. 그때 저는 틀린 문제를 맞은 걸로 고쳐서 90점이라고 어머니께 내밀었어요. 물론 그것도 그 자리에서 바로 들켰고요.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게 매를 드셨습니다. 공부 못해도 돼. 하지만 거짓말은 절대 안 돼. 거짓말에서 100점 맞아봤자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동생도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공부한다고 거짓말하고 읍내에서 놀다 딱 걸린 적이 있었대요. 동생 말로는 그때 어머니 표정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다고 했어요. 결국 동생도 그날 된통 혼나고 나서 놀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하게 됐죠. 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자매에게 공부보다 정직함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셨고요. 덕분에 저희는 공부 스트레스 없이 나름 밝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을 보고 수도권 대학도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았지만 저는 부모님 곁에 있고 싶어서 집 근처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영아, 너도 이거 볼래? 과 동기들만 아는 거야. 언니한테는 비밀이다. 이게 뭔데? 족보. 여기서만 시험 문제 나온대 재영이가 구한 거야. 따로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대학에 다니면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뼈저리게 느낀 일도 있었어요.
4학년 중간고사를 앞두고 소위 족보라는 시험지가 돌아다녔거든요. 동기들은 그것만 믿고 공부를 거의 손에 놓았고요. 전 한참 고민했습니다. 족보로 시험을 잘 봐도 결국 저 자신을 속이는 일 같았거든요. 결국 전 혼자 책을 붙들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완전히 엉터리였어요. 결국 학과에서 저만 점수가 잘 나왔죠. 그 사실을 아신 교수님은 절 따로 칭찬하시더니 제약회사 인턴 자리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했고 2년 뒤 연구원으로 정식 채용됐어요. 연구직으로 일한 지 1년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세포 배양 실험을 하다가 시약 농도를 잘못 계산해 넣어버린 거예요. 실험은 완전히 망했고 저뿐만 아니라 선배들까지 된통 혼이 났죠. 대체 이거 누가 실수한 거야? 정신을 어디다 팔았어? 제가 실수했습니다. 시약 농도 계산에 착오가 있었어요. 선배님들께 먼저 확인했어야 했는데 제 잘못입니다. 나 원참. 빨리 인정하는 건 좋다. 아무튼 다음부턴 정신 똑바로 차려. 실험이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선배에게 보고했어요. 변명 한마디 없이 제 실수라고 인정했고요. 그 모습에 윗사람들도 앞으로 잘하라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지만 그 뒤로는 한층 더 꼼꼼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2년쯤 됐을 때 친구가 소개팅을 권했습니다. 자기 SNS에서 절 보고는 꼭 만나고 싶다고 졸랐다는 거예요. 저보다 2살 많고 대기업 자동차 회사 연구직이었어요. 별 기대 없이 나갔는데 키도 훤칠하고 말도 잘 통하더군요. 저는 어느새 그 남자와 사귀게 됐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를 예뻐해 주셨고 앞으로는 행복만 남은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아이는 2년 뒤에 갖자. 아들이면 당신이 축구 가르치고 딸이면 내가 발레 학원 데려다 주는 거야. 어때? 아이고, 그럼 아들, 딸 다 낳아야 되겠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까요? 남편이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더니 해외 출장이 잦다며 한 달에 일주일씩 자리를 비웠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집에 와서도 말 한마디 없이 쓰러져 자기만 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남편을 다그쳐도 보고 싸워도 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똑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어. 좀 귀찮게 하지 마.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로 제 인생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민영아, 나 지금 부산 해운대 카페인데 여기 내 남편 있다. 근데 웬 여자랑 팔짱을 끼고 있어. 뭐? 진짜 우리 남편 맞아? 야, 내가 내 남편 얼굴을 못 알아보겠냐. 지금 아주 찰싹 붙어 있는데 이거 바람 맞지? 그 친구는 제 결혼식에서 부케도 받아줬고 남편과도 자주 얼굴을 봤던 사이였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남편 휴대폰을 몰래 열었습니다. 사진첩은 다른 여자와 남편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걸 확인한 뒤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싹싹 빌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그 여자가 더 좋아. 우리 산지 얼마 됐다고. 애도 없잖아. 이쯤에서 그냥 헤어지자. 당신은 이혼이 그렇게 쉬워?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혼이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설득도 해보고 시간도 가져봤지만 그 사람은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 후 정말 힘들었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부모님께 죄송했고 회사 사람들 얼굴 보기도 부끄러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오히려 피해자였는데 그때는 이혼녀라는 그 두 글자가 너무나 무겁고 무서웠습니다. 결국 전 회사를 옮기고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함께 살자고 하셨지만 절 보시면 더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 사양했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만 오가며 주말엔 침대에 누워 먹지도 씻지도 않았어요. 민영아, 아직도 자니?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엄마가 거기로 갈게. 같이 산책이라도 하자. 엄마, 나 좀 피곤해서 그냥 쉴래. 다 귀찮아. 아휴,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겠지? 그렇게 1년을 사람 하나 제대로 만나지 않고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평소 놀이기구도 잘 못하는 겁쟁이였는데 그날따라 느낌이 달랐습니다. 탁 트인 하늘을 가르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저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올라왔거든요. 당장 인터넷을 뒤져 체험 비행을 신청했고 이후엔 본격적으로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을 떼려니 온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연습해도 그 첫걸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까짓거 이혼도 버텼는데 이게 뭐가 무서워. 나는 이제 예전의 송민영이 아니야. 가자. 눈 꽉 감고 냅다 내달렸어요. 그렇게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하늘을 나는 그 순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절 짓누르던 것들이 그 바람에 전부 날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에 가입해 단양, 양평, 하동을 돌아다니며 비행을 즐겼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니 절로 기분이 풀렸고 얼굴에 웃음도 돌아왔어요. 부모님도 처음엔 위험하다며 걱정하셨지만 점점 밝아지는 제 모습을 보시곤 조심히만 타라며 당부하시게 됐죠. 그 뒤로는 평일엔 회사, 퇴근 후엔 베이킹 수업이나 취미 활동, 주말엔 패러글라이딩으로 하루하루가 바쁘고 즐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을 때 이혼의 아픔도 조금씩 옅어져 갔어요. 그 사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도 꽤 있었고요. 먼저 밝히진 않았지만 누군가 다가오면 반드시 이혼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을 속이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았거든요. 어떤 남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어떤 남자는 그게 뭐가 대수냐며 오히려 결혼하자고 매달리기도 했어요. 민영아, 이대로 혼자 살 거야? 이혼이 무슨 죄도 아닌데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 평생 혼자 살겠다는 건 아닌데 솔직히 아직 용기가 안 나. 그냥 지금 이대로가 편해. 부모님도 말씀은 않으셨지만 제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길 바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전 지금 제 삶이 좋았고 억지로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에 새 회원이 들어오면서 제 운명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 이름은 양상원. 저보다 1살 많았고 식품회사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동호회에도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매번 장비 착용할 때 어설프게 버벅거려서 제가 옆에서 도와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꾸벅 인사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단체 비행을 나갔다가 그 남자가 착륙하면서 크게 넘어졌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남자는 괜찮다며 툭툭 털고 일어나더군요. 상원 씨, 팔에 깁스를 하셨네요.
지난번에 넘어져서요. 아, 네.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당분간 조심하래요. 세상에, 그럼 오늘 좀 쉬시지 왜 나오셨어요? 비행도 못 하실 텐데. 그냥 다들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팔에 금이 갔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툭 내뱉는 모습이 말없이 듬직해 보였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동호회 사람들과 1박 2일 제주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남자와 둘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제주도의 밤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제 지난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게 됐어요. 말없이 듣고 있던 그 남자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 2년 전에 이혼했어요. 민혁 씨도 패러글라이딩 하면 가슴이 확 뚫리는 것 같죠? 저도 그래요. 하늘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민혁 씨만 생각할 수 있어서 더 좋고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됐습니다. 둘 다 배우자 외도로 상처를 입은 터라 서로 더 조심스럽게 천천히 만났어요. 그래도 연애는 여느 커플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출근길에 전화하고 퇴근 후엔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패러글라이딩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영아, 너도 나도 아픈 기억이 있지만 이제 그냥 묻어버리자.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늦은 만큼 내가 더 잘할게. 나랑 결혼해 줄래? 그래. 나도 상원 씨 겉에서 잘할게. 우리 앞으로 행복하자. 2년을 만난 뒤 받은 프로포즈였어요. 솔직히 결심이 쉽진 않았습니다. 예전 기억이 자꾸 고개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라면 다시 한번 믿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양가 인사도 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서로 상처가 있으니 더 아끼고 살라고 당부하셨죠. 남자친구 아버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시골에서 사과 과수원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니들이 좋다는데 어쩌겠니? 어머님 얼굴엔 내내 근심이 가득했고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혹시 어머님이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무뚝뚝하기도 하고 사실 전 와이프가 바람나서 내가 이혼했잖아.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걱정하시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남자친구 어머님은 다정하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간섭이나 잔소리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빠르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결같이 다정한 남편 덕분에 전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첫 번째 결혼 기간을 빼면 쭉 본가에서 살았던 터라 살림이 몹시 서툴렀어요. 그래도 먼저 퇴근하는 날엔 설거지며 청소를 미리 해두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날 갈비찜을 해주겠다고 나섰다가 냄비를 새까맣게 태워 온 집안이 난리가 난 적도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살갑게 챙기는 남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퇴직하시니 좀 적적하시죠? 그간 고생 많으셨으니 이젠 편히 지내세요. 주말엔 저랑 같이 산행도 가시고요. 양서방, 고맙네. 자네가 있으니 내가 덜 외롭구먼. 장모님, 이번 여름엔 처제까지 다 같이 태국 여행 가요. 마사지까지 풀코스로 제가 다 예약할게요. 저만 믿으세요. 아이고, 양서방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친정 부모님께 이렇게 잘하는 남편을 보니 이제야 제대로 효도하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저도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시어머니께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저 사이는 갈수록 멀어지기만 했어요. 재혼하면 오히려 며느리한테 더 잘해준다던데 시어머니는 정반대셨거든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으셨고
특히 사사건건 전 며느리와 절 비교하셔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 첫 해 겨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김장을 한다며 이틀 전부터 오라고 하셨죠. 전 종일 무채도 썰고 그릇 설거지에 청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처음 김장하는 거 맞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타박만 하셨어요. 이거 양념이 너무 들어갔잖니. 무채도 왜 이렇게 썰었어. 아유, 그 나이 먹도록 김치 하나 제대로 못 담그니 원. 전 결혼 후에도 계속 회사에 다녔습니다. 평일엔 일이 바빠서 평일엔 시댁에 거의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꾸 과수원 일을 도우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고 몇 번 내려갔지만 도저히 매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주말엔 꼭 내려와서 돕겠습니다. 죄송해요. 나 원참 누가 보면 나라실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전엔 그 애는 오지 말래도 알아서 와서 사과도 따고 집 청소까지 싹 해놨는데. 아유, 이번엔 글렀어. 어머님, 지금 상원 씨 전 와이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우, 시끄러우니까 끊어. 상원이 그놈 어디서 이런 애를 데려와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댁에 내려간 날 남편 셔츠가 좀 구겨져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또 시작이셨습니다. 넌 남편 셔츠도 안 다려주냐? 서영이는 셔츠에 양말까지 하나하나 다 다려 입혔구만. 넌 집에서 대체 뭐 하는 거니? 서영이. 상원 씨 전 와이프 이름이었어요. 어머님,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저 많이 서운해요. 왜 그러세요? 엄마도 참. 요즘 세상에 셔츠 다려 입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민영이 앞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언니,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면 꼭 남편과 다툼이 생겼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며 달랬습니다. 엄마가 평생 남 눈치 한 번 안 보고 살았어. 그래서 그래. 미안해. 시누이도 늘 제 편이 돼줬어요. 우리 엄마지만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며 차라리 시댁에 자주 가지 말고 전화도 아예 받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답답했지만 남편이 잘해주는 덕분에 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2번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하고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리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평일엔 시댁에 거의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꾸 과수원 일을 도우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고 몇 번 내려갔지만 매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주말엔 꼭 내려와서 돕겠습니다. 죄송해요. 나 원참 누가 보면 나라실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전엔 그 애는 오지 말래도 알아서 와서 사과도 따고 집 청소까지 싹 해놨는데 아유, 이번엔 글렀어. 전 그날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어머님, 지금 상원 씨랑 살고 있는 사람은 저예요. 며느리도 저고요. 자꾸 예전 얘기하시면 저 많이 속상합니다. 저 상원 씨랑 잘 살고 싶어요. 어머님도 저희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내가 뭐 니들 헤어지라고 고사라도 지냈냐. 아무튼 알겠다. 며느리가 이제 시어미 입도 막네.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나니 시어머니가 한동안 잠잠하셨어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3달도 채 못 가 시어머니는 또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과수원에서 일하시다 다리를 다쳐 입원하신 거예요. 전 잘해보려고 휴가까지 내고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생한다는 말은커녕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서영이가 끓인 김치죽 먹으면 싹 나았겠구먼. 넌 이걸 죽이라고 끓였냐. 밍숭맹숭해서 입맛 다 떨어진다.
치워라. 그 순간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전 며느리가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다시 데려오시든가요. 저는 이제 여기 안 오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주말마다 과수원에 내려가느라 못했던 패러글라이딩도 다시 하고 밀린 잠도 실컷 잤습니다. 시어머니와 연락이 없으니 남편과 다툴 일도 없었고요. 남편은 그 즈음 혼자 시댁에 다녀오곤 했어요. 제가 사이가 안 좋다고 남편까지 막을 순 없잖아요. 다녀오면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하고 저한테도 변함없이 잘해줬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과수원에서 일하시다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유방암이었어요.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셨어도 결국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답답하시죠? 저랑 같이 병원 앞 산책 나가실래요? 제 손 잡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괜찮다. 너 바쁜데 뭐 하러 왔니?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니 달라지시는구나 싶어 저도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제라도 더 잘해드려야겠다고요. 시모는 수술 후 2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평생 흙을 밟으며 사신 분이라 그런지 병원 생활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여기선 못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결국 통원 치료로 바꾸고 퇴원을 하셨는데 문제는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시누이도 결혼해 따로 사니 집에 시모 혼자 계셔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여보, 내가 알아봤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니까 내가 내일 해볼게. 낮에라도 도움 받으시면 어머님도 훨씬 나으실 거야. 고마워 여보. 당신도 회사 바쁠 텐데. 아이, 나도 며느리인데 당연히 알아봐야지. 주말엔 우리가 같이 내려가서 곁에 있어 드리자. 하지만 남편은 그것만으론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평일에도 틈틈이 휴가를 내고 시댁을 내려갔습니다. 아예 시댁에서 자고 거기서 바로 출근하는 날도 생겼고요. 하필 그 무렵 저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한창이라 주말에도 출근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제게 남편은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고 일에만 집중하라고 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아예 내려가서 간병도 하고 과수원 일도 맡겠다는 거였습니다. 뭐? 회사를 그만둔다고? 당신 농사할 줄이나 알아? 솔직히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이번 승진도 글렀어. 어차피 아버지 안 계시니 과수원 물려받을 사람 나밖에 없잖아. 그게 좀 앞당겨진 것뿐이야. 그리고 낯선 사람이 집에 드나드니까 엄마도 불편해 하시더라고. 내가 직접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랬구나. 알겠어. 생각 좀 해보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좀 황당했습니다. 시댁에서 남편 회사까지는 차로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거든요. 일단 휴가부터 내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는 제 말에도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시모 병세가 나아지질 않으니 걱정이 되는 거겠지 싶었어요.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은 진짜 효자구나 싶었죠. 그래, 지금은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나도 휴가 내서 같이 가. 당신 살림도 못하는데 밥이라도 해야지. 아니야. 괜찮아. 아이, 정말로 괜찮다고. 과수원 일이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당신 우리 엄마랑 있으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 내려와. 남편은 따라가겠다는 저를 기어이 떼어놓고
다음 날 새벽에 짐을 챙겨 시모 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려가고 나서 사흘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간병에 과수원 일까지 얼마나 바쁘겠나 싶어 마음이 쓰이더군요. 마침 저도 밀렸던 일들이 다 마무리된 참이라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시댁에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간다고 미리 알릴까 하다가 병간호에 방해될까봐 그냥 말없이 출발하기로 했어요. 가방엔 남편 속옷이랑 옷가지를 챙기고 친정엄마가 시모 드시라고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들도 가득 담았습니다. 여보 바빠? 밥은 먹은 거지. 나 곧 가니까 이따 봐. 보고 싶다. 시댁으로 가는 길 내내 많은 생각이 오갔어요. 시모가 예전에 서운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편찮으신데 내가 참아야지 싶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것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고요. 그래, 상원 씨는 여기서 어머님 간병하고 과수원 일 하면서 있으면 되고 내가 당분간 오가면 되지. 아들 며느리가 곁에 있어야 어머님도 빨리 나으실 거야. 나으시고 나면 우리 사이도 좀 나아지겠지. 그러면 아예 우리 집으로 모셔와도 되고. 근데 그나저나 얼마나 바쁘길래 문자를 아직도 읽지를 않아. 지금 과수원에서 일하는 중인가. 하지만 이번에도 제가 그려놓은 미래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운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요. 시댁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차를 세우고 내리니 대문이 활짝 열려 있더군요. 동네 사람들끼리 다 아는 사이라지만 대문을 저렇게 열어두나 싶으면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엔 아무도 없었고 집 안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음식 냄새까지 풍기는 걸 보니 식사 중인가 싶었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루엔 밥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시모와 남편 곁에 낯선 여자 한 명과 남자아이 한 명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병문안 온 친척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낯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친척분이세요? 어디서 뵐 것 같은데. 설마 당신 여보 말도 없이 왜 왔어? 일단 나가자. 남편은 몹시 당황하며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 스쳤어요.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첫 번째 결혼 사진 속 그 얼굴이었어요. 저와 결혼할 때 남편은 예전 사진을 전부 버렸다고 했었죠. 그런데 시모가 결혼식 사진을 벽에 그대로 걸어두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맞죠? 그 여자 맞죠?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나 저 여자 알아. 당신 전 와이프잖아. 근데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경악한 저와 달리 그 여자는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어내려 하자 그 여자는 오히려 미소를 띠며 저를 향해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그쪽이 우리 승혁이 아빠 현재 부인이시구나. 반갑다고 하면 좀 그려나요. 암튼 저 누군지 아시죠? 상원 씨 전처예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씩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이 여자가 대체 왜 여기 있나 싶었는데 남편도 시모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이 상황을 진작부터 예상이라도 한 듯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시죠? 어머님 편찮으시다 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간호해 드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보고 싶다 하시고 상원 씨도 들어오라고 사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와요. 그때 시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넌 연락이라도 하고 와야지. 불쑥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 놀래키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그 여자 말에 아무런 반박을 못하는 걸 보고 저는 기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일단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얘기요? 무슨 얘기를요? 어머님 아프시다고 마음 아프다더니 전처까지 불러다 앉혀놓고 이렇게 웃고 계셨어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펄펄 뛰어도 남편은 그게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더 큰 폭탄을 던졌어요. 승혁 아빠, 왜 말을 똑바로 못해요? 저 여자랑 이혼하고 나랑 다시 합친다며요. 자식까지 낳은 조강지처가 최고라며 나 없이 못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제서야 옆에 앉아있던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살이나 11살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분명 저랑 결혼할 때 아이가 없다고 했고 전처가 바람을 피워 1년 만에 이혼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감쪽같이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뭐야, 당신 자식도 있었어? 애는 없다며. 여자가 바람 피워서 헤어진 거라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그동안 나를 속인 거야.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승혁 아빠가 내가 바람 피웠다고 했어요? 당신도 참. 저 이 남자랑 5년 살았고요. 바람핀 건 내가 아니라 이 남자예요. 딴 여자 만나서 저한테 이혼 드림인 거라고요. 이제 됐죠? 속 시원해요?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결혼 기간만 5년에 저렇게 큰 아이까지 있었다니요. 게다가 먼저 바람을 피운 건 남편이었다니. 그동안 제게 했던 말이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왜 여기 있나 싶으시죠? 저도 화가 나서 나왔는데 막상 혼자 살려니 힘들더라고요. 애도 있고 이래저래 남편도 필요하고. 근데 어머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시는데 어쩌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진작부터 이 일을 꾸며 온 거였어요. 멀쩡히 며느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어머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저 여자 말이 다 사실이에요?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시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받아쳤어요. 그래, 내가 그랬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보다 승혁 애미가 좋아. 애까지 낳았는데 어쩌겠니? 내가 그렇게 재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한테 홀라당 빠져가지고선 이 사달이 난 거야. 그러게 둘이 왜 결혼했어? 어차피 이렇게 될걸. 그러면서 시모는 제 앞에서 전 며느리와 나눴던 정겨운 기억들을 하나하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다 저 때문에 잘못된 것처럼요. 승혁 애미는 너랑 천지 차이야. 내가 허리 다쳐 들어 누웠을 때 애 가지고도 살림의 과수원 일을 다 해냈어. 시부 병간호도 다 이해가 했고 거기다 금쪽 같은 손주까지 낳아줬는데 난 다른 며느리 필요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여기가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오는 길 내내 시모 걱정하고 앞으로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던 제 자신이 그렇게 우스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흐르면서도 헛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이게 다 제 탓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난 그런 거 모른다. 너도 한 번 이혼했다며.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뭐가 달라. 여기 온 김에 다 정리하고 가.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픈 과거를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다를 게 없다고 내뱉는 시모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기요, 아줌마.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니? 아줌마요. 아, 미쳤어? 그럼 제가 이 상황에서도 어머님 해야 되나요? 정리하고 가라면서요. 그럼 저한테 아줌마죠. 아무튼 저 이제부터 며느리 안 할 거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이혼하고 말고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 마세요. 돌아서 나오는데 시모가 제 팔을 확 붙잡았습니다. 아프다더니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놓지를 않았어요. 이혼하고 가 이 같으니 얼른 도장 찍고 나가라고. 놓으시라고요. 이혼을 누구 좋으라고 해요. 그렇게 예뻐하는 전 며느리를 상간녀로 만들어 보세요. 아들이 이혼에 재혼의 바람까지 아주 효도 한번 대차게 하시겠네요. 아줌마 아들 인생 누구 때문에 망가지는지 잘 보라고요. 그 말에 남편과 전처까지 달려들어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나오려는데 도저히 분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상이라도 확 뒤엎고 싶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김치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넌 아직도 김치간도 못 맞추냐? 이렇게 맵게 하면 어떡해? 서영이는 김치를 어찌나 잘 담그는지 김장철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고. 제가 만든 김치는 맛이 없다며 전 며느리 김치 타령을 하던 시모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김치통을 양손에 들어 그놈 얼굴을 향해 냅다 휘둘렀습니다. 야, 양상원, 내가 감히 나를 속여? 이거나 처먹어라. 맵지? 이게 앞으로 내 앞길이야. 혹시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한 여자가 김치통을 집어들어 남자 면상에 퍼붓는 장면이요.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그놈은 눈 맵다고 아프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럼 넌 제정신이야? 이거 내가 만든 김치야. 너도 한번 먹어봐. 전 남은 김치를 그 여자 면상에도 가차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시모는 옆에서 온갖 욕을 퍼부었지만 전 눈 하나 깜짝 않고 그 길로 바로 집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한바탕 쏟아내고 돌아왔지만 집에 와서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남들처럼 아이 낳고 남편이랑 오순도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또 이렇게 되다니 싶었어요. 며칠간 연락이 끊기자 부모님이 여동생과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셨고 결국 모든 걸 알게 되셨습니다. 부모님도 여동생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쩌겠냐. 누굴 원망하겠어. 애 없을 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 생각하자꾸나. 형부가 아니 그놈이 진짜 그랬다고? 세상에 언니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희 집도 쑥대밭이 됐는데 그놈과 그 여자는 끊임없이 저한테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집 비밀번호도 비밀번호를 바꾸고 전화도 받지 않자 둘이 번갈아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얼른 정리하자. 연락 줘. 기가 막힌 거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같은 여자끼리인데 저 이해 못해요? 애까지 있는데 이쯤에서 어서 정리해줘요. 하지만 전 이혼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줍니까? 제가 도장을 찍어주면 둘이 좋다고 붙어 먹을 테고 시모도 옳다구나 할 텐데요. 그러니 그놈들이 말라 죽든 말든 그냥 냅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그놈들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 정리하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민영아, 내가 충격받고 슬픈 거 당연하다. 나도 내 손으로
저것들 확 찢어놓고 싶어. 하지만 저런 인간들이랑 계속 엮여 있으면 내 인생만 망가져. 똥통에 빠졌으면 화만 낼 게 아니라 얼른 나와서 씻어야지. 결국 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냥 도장을 찍어줄 생각은 없었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남편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곰곰이 생각하던 전 그놈에게 신혼집 명의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혼할 때 그놈 3억, 저 3억, 반반씩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제 말에 그놈은 콧방귀도 뒤지 않았어요. 뭐? 그 집을 넘겨달라고? 야, 바람 한번 폈다고 집을 홀라당 줘버리면 대한민국 남자들 다 망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괜한 고집 피우지 말고 도장이나 찍자고. 그래, 알겠어. 그럼 그대로 살든가.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까요? 연락도 안 받고 버티자 그놈이 다시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마 시모가 엄청나게 닥달을 했겠죠.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라고요. 생각해 봤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1억 5천 줄게. 노우. 전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돈에 환장했냐? 그럼 2억으로 하자. 노우. 전 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놈과 그 여자에게 기사 하나를 보냈어요. 배우자가 이혼한 전 부인과 몰래 만나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는 뉴스였죠.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녀 소송?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 그 집 다 가져가. 가져. 10년 넘게 모은 돈이 이렇게 날아가냐. 양상원 씨, 이 집 살 때 내 돈도 절반 들어가 있어. 그거 잊은 건 아니지? 암튼 서류 챙겨서 내일 나와. 법원 앞에 나온 그놈 옆엔 전처가 딱 붙어 있더군요. 와이프랑 이혼하는 자리에 전처를 데리고 오는 인간은 저놈뿐일 거라 생각하니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놈과 헤어진 건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동안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번째라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첫 번째보다 더 슬프고 더 지쳤습니다. 인생의 나고자 패배자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한동안은 패러글라이딩도 손을 놓고 있었는데 두 번째 이혼 후 오랜만에 다시 하늘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그 순간 전 또다시 뭔가를 느꼈어요. 발 아래로 높고 험한 산들이 보였는데 올라갈 땐 힘들어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겪은 이 고통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날 거라는 것도요. 전 일부러 더 바쁘게 살았습니다. 힘들다고 방구석에 웅크려 있어 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평일엔 예전처럼 일에 매달리고 주말엔 자격증 학원까지 다니며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6개월 뒤 신혼집을 팔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집값이 꽤 올라 부동산에서도 팔지 말라고 말렸지만 엄마 아빠 곁에 있고 싶어 미련 없이 처분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니다. 사람들 눈 무서워서 참고 살았으면 그게 더 불효지. 이제 엄마 아빠랑 마음 편히 살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단 한마디의 타박도 없이 저를 꼭 안아주신 부모님. 그 마음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려고 애씁니다. 아빠와는 주말마다 등산을 하고 엄마와는 얼마 전 단둘이 여행도 다녀왔죠. 여동생과도 여전히 사이가 좋아요. 다행히 동생은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고 있답니다. 가끔 부럽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또 저만의 행복이 있으니까요. 그놈은 저와 이혼하고 그 집에서 그 여자와 계속 살았다고 합니다. 전 시모는 그 후로도 병원과 집을 오가다
암이 전이 돼 1년 후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신 분이지만 그래도 한때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지냈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니 그날만큼은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 그놈은 시모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과수원을 날려 먹었다고 해요. 회사까지 박차고 나와 생전 안 해본 농사를 한답시고 그 여자랑 설치다가 빚만 잔뜩 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혹시나 하고 받았더니 술에 잔뜩 취한 그놈 목소리였어요. 민영아, 나 어쩌지? 애 엄마가 딴 놈이랑 눈 맞아 도망갔어.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참 웃기고 자빠진 소리였습니다. 그럼 너만 바람필 줄 알았니? 아무튼 마누라 도망갔으니 이제 애 키우느라 바쁘시겠네. 과수원도 망했다며 쭈쭌. 이제 자식 농사만 남았는데 한번 잘해봐요. 민영아, 나 내가 너무 보고 싶어. 우리 한번 만날까? 넌 여자들이랑 2번씩 결혼하는 게 취미냐? 내가 돌았니? 그 똥통에 또 발 담그게. 그때 김치로 맞은 게 덜 아팠지?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이번엔 김치로 안 끝낸다. 끊어. 그 후로 그놈 소식은 더 들은 게 없습니다. 평생의 사랑인 것처럼 그 난리를 치더니 금세 바람나 도망간 그 여자도 참 기가 막히네요. 하지만 이젠 그들이 어떻게 살든 신경도 안 씁니다. 제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어느덧 이혼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는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좀 참고 살지 그랬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신뢰는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남편은 외도로 제 믿음을 짓밟았고 2번째 남편은 결혼 기간도 자녀도 이혼 사유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2사람과 이혼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엄마 말씀처럼 똥통에 빠졌다고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사람은 살면서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큰 고통을 겪을 때 부디 자책하거나 주저앉지 마세요. 저도 2번의 결혼이 무너지고 나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곁에 가족이 있었고 제 일이 있었고 좋아하는 친구와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물론 전 앞으로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한 사람을 믿고 평생을 약속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온몸으로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만의 행복은 반드시 찾아갈 겁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데 창밖으로 비가 많이 오네요.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이 힘들면 내일은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올 테니까요. 모두들 오늘도 내일도 일상 속 숨은 행복을 찾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